에이다, 애들 성적이 안 좋아.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예요. 이씨.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요새 스마트폰에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했었던 이 대화도 에이닷이라는 인공지능 어플과 함께한 겁니다. 요새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사람의 감정을 읽는 AI도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6년 전 일이네요. 이세돌 구단 그리고 구글의 AI인 알파고가 대국을 벌인 적이 있죠. 5번의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1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알파고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는 기계가 인간을 이긴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1997년 5월 11일 뉴욕 맨하탄의 세븐스 애브뉴에 위치한 에코로브 센터 35층에서 정말 세기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연소 세계 체스 챔피언으로 유명했던 게리 카스파로프가 어떤 남자와 함께 대결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게리 카스파로프는 최연소의 나이로 세계 챔피언에 오른 이후에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내놓은 적이 없는 그야말로 천재 체스 선수였죠. 너무너무 천재라서 IQ가 한 190은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앞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고개를 떨굽니다. 패배한 것이죠. 근데 그가 패배한 것은 앞에 앉아있는 남성이 아니었어요. 뉴욕의 요크타운 하이츠의 IBM 건물에 있는 컴퓨터 딥블루였습니다. 사실 카스파로프가 기계에게 패배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체스 경기 같은 경우는 6번의 게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누가 더 많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뭐 한두 게임 정도 졌었는데요. 97년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1승 3무 2패로 경기를 진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카스파로프가 졌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카스파로프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체스 팬들이 이게 IBM 기계가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또 다른 체스 마스터가 경기를 대신해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카스파로프가 졌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기계한테 졌다는 거였죠. 어쩌면 인간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다 라고 믿어왔었는데 그 믿음이 깨진 순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패배시킨 AI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AI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56년 다트머스 학회에서였습니다. 당시 최초의 AI 컨퍼런스라고 불리우는 이 다트머스 학회에는 앨런 뉴얼 그리고 클리프 쇼라는 두 학자가 랜드 코퍼레이션의 펀딩을 받아서 로직 티오리스트라는 AI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회를 주최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존 메카시 박사가 이걸 두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말이 만들어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AI는 이미 그 전에 등장을 했었죠. AI를 통해서 적군의 암호를 해독을 해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앨런 튜링 박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나 전산학의 노벨상이다 라고 불리우는 상이 앨런 튜링 상이죠. 튜링은 다른 것으로도 굉장히 많이 요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기계가 얼마나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튜링 테스트인데요. 예를 들면 2개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한 방에는 사람이 그리고 다른 한 방에는 기계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검사자가 밖에서 방에 있는 사람과 또 방에 있는 기계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검사자는 어느 방에 기계가 있고 어느 방에 인간이 있는지를 구분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검사자가 모두가 사람이다 혹은 어디에 사람이 있고 기계가 있는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기계가 인간만큼의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을 했었던 영화가 있죠. 이미테이션 게임. 사실은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 튜링 테스트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튜링 테스트에 반대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국어 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영국 사람이 방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지 그리고 답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밖에서 중국어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적혀 있는 대로 중국어로 답변을 하겠죠. 그렇게 중국어 테스트를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중국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답을 내놓은 것이지,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만큼 혹은 인간이 가진 지능을 컴퓨터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은 항상 기계를 인간의 지능의 수준만큼 끌어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었죠.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 최초의 챗봇이라고 하는 1964년 MIT에서 개발한 일라이자가 있고요. 70년대 들어서는 사실 경제도 좀 어렵고 해서 약간 소강 상태가 있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카스파로프가 패배를 하기 전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 AI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움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AI가 우리를 정복하는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반면에 드디어 우리의 과학이 인간의 지능에 필적하는 AI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AI 개발은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98년 약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키스맷이라는 로봇이 MIT에서 또 개발이 됩니다. 역겨운 것, 싫은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우리가 AI와 어느 정도의 대화가 가능하게 됐죠. AI를 바라보는 혹은 활용하는 단계를 조금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죠.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에이다, TV 보자. 근데 나 이번 달 데이터 다 썼는데 거의. 두 번째 단계는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했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죠. 딥러닝. 머신러닝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학습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이 바로 딥러닝이죠. 딥러닝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착안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것이죠. 이미 2010년대부터 이 딥러닝이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죠. 인간의 감성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에이다, 나 좀 위로해 주겠어? 힘든 하루였나 보네요. 마음으로나마 당신을 토닥토닥해 줄게요.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에이다, 나 오늘 너무 속상해. 애가 기말 시험을 못 봤어. 아이고, 힘내세요. 혼낼까? 미안해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너 우리 애 편이지?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폴 에커만이라는 심리학자예요. 이 폴 에커만 박사는 파푸아뉴기니의 포레 부족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교류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 표현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라는 것이죠. 에커만 박사는 이 감정을 7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더 미세하게 표정을 분석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숨겨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미소도 지으면서. 정말 많이 긴장했는데 긴장하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남들을 속이고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이 표현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조합을 해서 판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면 우리는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분석을 정말로 열렬하게 환영한 분야가 있죠. 바로 범죄 수사 분야입니다. 테러리스트라든지 혹은 범죄의 용의자라든지 이들을 수사할 때 이들이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를 표정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거의 실사에 가까운 애니메이션 요새 많이 보고
계시죠? 디즈니 픽사가 이 폴 에크먼 박사하고 함께 협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은 정말 표정이 아주 풍부한, 그야말로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코딩을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감정을 얼굴 표정뿐만이 아니라 목소리에서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을 정말 적절하게 활용하는 분야가 있죠. 바로 콜센터입니다. 전화를 걸어오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이 고객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우울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들을 이 텔레마케터들한테 전달을 해주기도 하죠. 이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아펙티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주력하는 분야는 자동차 AI 그리고 광고입니다. 특히 자동차 AI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현재 혹시 졸리진 않은지,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가 나 있어서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AI를 활용한 기술들이 논란이나 비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는 채용을 할 때 자신의 회사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낸 직원의 목소리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와 가장 매치가 잘 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채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윤리적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백인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인종 간의 차이를 잘 구분해내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더라도 문화권이 다르면 이에 대응하는 반응, 뭐 제스처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감정을 읽어내는 AI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AI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하고 AI가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까? 사람은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허라는 영화죠. 또 많은 분들이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니까 간다 라고 하셨는데 요한슨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듣다 오셨죠.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연기했었던 사만사는 AI입니다. 그리고 사만사가 테오에게 해줬던 것은 먼저 그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었죠. 원래 사만사의 이름은 OS1으로 이 OS1을 광고를 하는 이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말이 뭐냐? 당신에게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알아줄 존재. 그렇게 사만사는 테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알아주었죠. 그리고 테오는 그렇게 사만사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인간은 결국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상대와 사랑에 빠진다.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만사가 테오가 그랬듯이 테오를 똑같이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만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은 8,316명이었고요. 그리고 사만사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사람도 무려 641명이었습니다. 테오가 느꼈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AI는 기능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또 감정을 읽어주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답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 발전의 끝은 또 어딜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네요. 어쩌면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고 또 즐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오면 너무 두려울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AI와의 대화를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 게임하자. 시작할 때 광고 없네 그래도? 이씨.